자, 여러분들 저기 오늘 2차 시험이요. 해설 잠깐 합시다. 저 시험 친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죠? 자, 문제가 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저희 한번 다 풀어보고요. 전반적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저기 일단 1번 문제 보시면은 자,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독일, 프랑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독일, 프랑스 나와 있으니까 자, 영미법계가 아니고 대륙법계 이야기겠구나. 이제 포인트 잡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18세기부터 이제 20세기까지니까 기본적으로 뭐 법치국가나 현대에 이르는 경찰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1번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 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다 해서 넣을 텐데 이 지문 이거 저기 준비 안 돼 있으면 굉장히 까다로운 지문이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그다음에 경제처벌법전,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그다음 지방자치법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의 순이다. 뭐 요거 순서 말고 이제 18세기 법치국가와 관련된 경찰 개념과 관련된 이제 판결, 법의 명칭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지금 보시면 이제 순서 있잖아요. 순서. 자, 물어보는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이 지문 보시면은 지금까지 뭐 간부 시험이나 승진 시험에서 출제된 적 없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뭐 3차 시험, 올해 1차 시험, 그다음에 2차 시험 보시면 저희 지금 뭐 굉장히 두드려 맞고 있죠. 그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지문이 까다롭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자, 지금 1번 지문요.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 지문에 대한 정답 확신 없으면 또 밑에 거 보셔야죠. 자, 이번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직무 범위는 자, 보시면은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계기가 되었다. 2번 확실히 맞죠. 그다음 세 번째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제는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죄와 형벌법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봤던 소극적인 질서 유지에 국한된다. 그다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법제화했다. 제가 자 문제풀이 수업이나 기본 이론 시간에 다들 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 프랑스 지방자치법제는 경찰의 직무 범위에서 자 지금 보시면은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켰다라고 나오죠. 자, 그럼 여기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제외시킨다. 자, 이거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 떨어져 나간 거 우리가 비경찰화라고 부르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이 비경찰화 아하, 야, 지금 여기서 아하 하면 어떻게 시험장에서 아하 해야지. 자, 이 비경찰화 언제입니까? 20세기 2조. 좀 더 정확하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현대국가의 경찰 개념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지방자치법제는 18세기 법치국가, 이제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 이 비경찰화는 지방자치법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지문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아하, 4번이 틀렸구나 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자,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번 문제 있죠. 그 다음 첫 번째 지문에서 자 우리 이렇게 숨 턱 막히게 하는 지문들이 출제가 돼버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1번 문제 알고 보면 쉽습니다. 1번 지문만 제일 좀 기죽이는 지문이었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넘어갈게요. 경찰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하겠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보기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 패턴 자체가 전혀 새로운 패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뭐 승진 시험 마찬가지고 간부 시험 마찬가지고 요런 패턴으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일단 지금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 매회견도 300만 원 요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 자, 그러면은 현행 규정과 이 개정안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 찾아야지 요 보기에서 골라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고력을 조금 필요로 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100만 원, 300만 원까지는 받아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일단 부패입니까? 부패 아닙니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패 아니죠. 그냥 단순한 작은 호의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호의가 습관화되면은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작은 호의를 경계하자. 그러니까 어떤 금품도 받지 말라라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내용 사이에서 연결고리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되면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어떠한 것도 받지 마십시오라고 작은 호의를 경계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내용을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번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찾아내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이제 이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다라면은 이것도 은근히 까다로워지죠. 아, 이 형성제 이론일까? 또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패턴 자체가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는 패턴이고 우리 수험생들의 사고력 있죠. 이 긴박한 상황에서 문제 풀고 100분밖에 없는데 시간 얼마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긴박한 상황에서 이 내용을 유추할 수 있냐 없냐. 시간만 충분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또 시간에 쫓겼으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요. 경찰법의 법원. 자, 그러면은 이 법원 부분, 법원 관련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자, 이 법원이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에 판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지금 이제 본청에서는 출제 패턴 자체를 앞으로 이제 과목 개편 이후의 출제 패턴에 대해서 자꾸 힌트를 주고 거기에 대비를 시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법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와라 라는 의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기출문제 풀이할 때 다 했죠. 자, 행정입법이란 해서 나오죠. 자, 우리 성문법은 보시면 제일 상위에 헌법,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법률, 그 다음에 명령이라고 있고, 자, 이 명령을 저희가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심화 이론 때 수업을 했었죠. 자, 행정입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행정입법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자, 행정입법 저희가 구분을 하면 법규명령이 있죠. 자,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행정규칙이 있고, 자, 그 다음 이 행정규칙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두 가지 구분하는 기준이 법규성이 있냐 없냐잖아요. 자,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죠. 자,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고 행정조직 내부적인 구속력만 가진다. 이게 사무처리 기준에 대한 내용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훈령이 있다. 자, 그 다음 법규명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법규명령에는 다시, 자, 위임명령, 그 다음 집행명령이 있다. 자, 그 다음 보통 지금까지 뭐 승진시험이나 요런 부분에서 출제됐던 내용은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뭐 요런 패턴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법규성이 있냐 없냐 바꿔치기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3번 문제 1번은 틀렸죠. 자, 법규성이 있냐 없냐 부분에서 설명이 바뀌어 있는데, 자, 여기 법규명령, 그 다음 여기 있는 행정규칙 이 두 가지가 위치가 바뀌어야지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요거 기출문제집에 보면 승진에서 나왔던 지문 그대로 있죠. 자, 그 다음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포라는 것을 요하지 않고, 자, 공포 대신에 어떻습니까? 고시라는 형태로, 자, 효력 발생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최후의 보충적 법은 뭡니까? 조리. 자, 그 다음 조리도 불문법이지만 법이라 그랬더라, 법 아니라 그랬더라, 법이니까, 자, 형식상 적법하다. 무슨 법 몇 조 몇 항 글자에 적힌, 자, 성문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자, 조리를 위반하면은 위법이 될 수 있다. 조리도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4번 지문 한번 봐볼까요? 자, 판례에 의할 때, 자, 이 판례는 저기 행정법에서 굉장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행정학과 경찰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4번 지문, 이 뭐 3번 문제 자체를 굉장히 쉽게 풀어냈을 텐데, 경찰학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이게 뭐야? 해가지고 당황할 수도 있죠. 자, 이거 뭐냐면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정지 청구를 했다. 자, 사유는 보시면은 뭡니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착오로, 자, 착오로 뭐 했어요? 정지 처분을 해버렸죠. 자, 그 다음 이후에 다시 취소 처분을 해버렸다. 자, 그럼 이게 허용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례인데, 자, 조리에 반한다. 자, 조리 중에서도 이게 신뢰의 원칙에 반하고요. 그 다음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판례인데,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단 정지 처분 먼저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정지 처분에 대해서 난 정지 처분 받는 걸로 끝나는구나 라고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일반 국민은 국가기관의 행정관청의 처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버렸는데, 나중에 취소 처분으로 뒤통수 때린 거 아니에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리에 반해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신뢰의 원칙,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판례인데, 지금 이 4번 지문도 보면 행정법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판례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경찰학에서는
지금까지 또 이제 다뤄진 적이 없는 판례인데, 요런 것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법적인 지식을 자꾸 우리한테 경찰학 과목에서 행정법적 지식을 자꾸 측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 3차 시험도 이제 행정행위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 있죠. 뭐 허가, 하명 이런 것들 출제가 됐고, 이번 1차 시험도 마찬가지고 2차 시험도 마찬가지죠. 뭐 하명이나 허가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행정법상 행정법과 관련된 어떤 유명한 판례를 출제를 해가지고 행정법적인 지식에 대한 측정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4번 판례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번 지문 뭐 걸러내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었을 겁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갈게요. 자, 4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또 자주 출제되던 훈령과 직무 명령이죠. 근데 훈령과 직무 명령은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일단 기억. 직무 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사생활 규제할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다음 니은. 이거 우리가 훈령할 때마다 합니다. 훈령은 일반적 추상적 상에 대해서 발할 수 있다. 대하여만 발할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느낌 오죠. 자, 뒤에 구체적 상, 개별적 구체적 상에 대해서는 발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우리 훈령의 종류 4가지 있죠. 협의의 훈령, 그 다음 일일 명령, 예규,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지시라고 있고, 훈령의 종류 중에 이 지시라는 놈은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할 때요, 훈령은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만 발해져야 하고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발할 수 없다 나오면 땡 하라 그랬죠. 그 지문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 디귿. 훈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를 요한다. 자, 여러분들 훈령입니다. 일반 국민 구속하는 법규성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조직법적 근거 규정이요. 너는 상급, 너는 하급,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만 있으면은 훈령을 발할 수 있다라는 개별적인 규정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디귿 요놈도 틀렸네요. 자, 그다음 훈령의 종류에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등이 있다. 예규는 반복적 사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자, 이 지문도 자, 훈령의 내용 있잖아요. 종류 4가지. 여기 보신 것처럼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4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이 예규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제 쭉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뭐 간부나 승진에서 출제된 적 없고 또 우리가 두들겨 맞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예규가 이런 건가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다음에 밑에 보기 보시면은 일단 니은 디귿번 틀렸으니까 확실히 이걸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럼 리을번은 해당 사항이 없구나 알 수 있죠. 그다음 훈령은 직무명령 겸할 수 있다.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4번 문제는 만약에 보기에 있잖아요. 보기에 니은 디귿 다음에 자, 이걸 바꿔볼까요? 니은 디귿 리을 요렇게 돼 있었으면은 학생들이 2번 3번 중에 죽도록 고민을 했을 텐데 그나마 출제자들이 우리한테 때리는 대신 관용을 베푼 것 같아요. 보기를 굉장히 쉽게 출제를 해서 자, 쉽게 골라낼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4번도 리을번에 조금 특이한 지문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도 뭐 틀릴 건덕지는 없습니다. 자, 그럼 4번은 2번이었네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치안국장이 자, 여러분들 내무부 치안국은 언제입니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74년까지고요. 그 다음 74년부터 91년까지는 제가 경찰사 수업할 때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승격이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치안본부장이 어떻습니까? 경찰청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 청장이 관청으로 승격되었다. 자, 그럼 1번 지문 틀렸네요. 틀렸죠. 치안국장이 아니고 치안본부장. 자, 경찰사, 한국경찰사적 지식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2번, 경찰법 제8조에 따를 때 경찰위원회 위원은 비밀음수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짓는다. 2번이 O. 자, 그 다음 3번, 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파출소를 두고 설치 기준은 치안수요 땡땡땡땡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자,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다만 필요한 경우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경찰법 문제 풀 때요. 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파출소 둔다. 마지막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는데 출장소 대신에 자, 치안센터로 바꿀 수 있을 거다. 오답 유형이요.
치안센터로 바꿀 수 있을 거고, 물론 이건 쉽게 출제하면 요렇게 출제가 될 거고, 그 다음 저희 문제풀이 수업할 때 만약에 어렵게 출제하면 여기를 바꿀 거다라고 한번 연습했었죠. 자, 대통령령이 아니고 뭡니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뭐 치사하다 느낄 수 있긴 한데 방법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연습을 했던 부분이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뭐 걸러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청장 소속으로 지방청을 두겠다. 우리 지방경찰청장 굉장히 주의하라 그랬죠. 소속은 시도지사 소속인데 지감독은 누구의 지감독을 받는다? 청장의 지감독을 받는다. 자, 뭐 3번 지문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 물론 1번 지문도 조금 까다롭긴 하고요. 자, 경찰사적 지식이 없으면 1번은 자, 손 못 대죠. 자, 그 다음 3번은 또 시간에 쫓기고 급하게 풀면 당황했을 거고, 그 다음에 틀린 것 고르시오 했으면 조금 수월했을 텐데 적절한 것 고르시오 나오니까 이 문제는 공부를 대충대충 한 학생들은 또 급한 마음에 찍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신 자, 심화이론까지 잘 듣고요. 그 다음에 경찰사에 대한 내용이 체크가 돼 있었던 학생들은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다 판단돼요. 그 다음 3번 문제도 문제풀이 수업 제대로 들었으면은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5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갈게요. 6번. 자, 6번 문제로 가면은 아이고 짧고 좋네요. 짧고 좋죠. 근거법령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 자, 그러면은 전부 다 경찰 공무원의 의무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우리가 권리 의무 공부할 때 일단 내용부터 하라 그랬더라, 아니면 그 법적 근거부터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라 그랬더라? 법적 근거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라 그랬죠. 그 다음 내용은 그 다음에 문제다. 자, 그러면은 1번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 성실 의무, 그 다음에 법령 준수 의무의 근거 규정입니다. 그 다음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자, 복종 의무, 이것도 국가공무원법. 그 다음 세 번째, 거짓 보고 통보해서는 안 된다. 거짓 보고 금지 의무이네요. 직무유기 금지 의무하고 한 덩어리로 붙어 있죠. 뭡니까? 경찰 공무원법. 그 다음 네 번째, 소속 상관의 허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 이탈하지 못한다. 직장 이탈 금지 의무, 국가공무원법. 자, 굉장히 쉽습니다. 자, 6번은 거기 그냥 맞추라고 준 문제죠. 6번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6번 법적 근거가 다른 것 3번 이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경찰 책임의 원칙. 자, 경찰 책임의 원칙은 경찰 작용과 관련된 일반 이론 부분에서 자, 조리상의 한계에서 다뤄집니다. 그럼 경찰 책임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책임자와 비책임자 구분했을 때 누구한테 경찰권을 발동할 거냐? 당연히 책임자가 원칙이고 비책임자는 예외적이다. 자, 그럼 1번 경찰 책임의 원칙이란 경찰 위반 상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찰권 발동할 겁니다. 책임자에게. 원래 이게 원칙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책임의 예외로서 경찰 긴급권이라는 게 있다. 자, 경찰 긴급권은 지문 안에 힌트가 있다 그랬죠. 긴급한 상황이고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극히 예외적으로 비책임자, 경찰 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바로 나옵니다.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자, 여러분들 이거 저희가 수업할 때요. 맨날 여러분들 이렇게 꼬실 거다. 너무너무 긴급하고 예외적이니까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다.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죽어도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뭐가 필요합니까?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 뒷부분 뭐 3자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동이 허용된다. 제3자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해가 아니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법적 근거. 자, 그 다음 승낙이 있는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요. 그 다음 생명 건강. 자,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2번 지문이 틀렸구나 걸러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지문, 4번 지문 한번 볼까요? 자, 3번 경찰 책임의 종류에 행위 책임, 상태 책임이 있다. 저희가 보통 수업할 때 여기까지 하죠. 그 다음 복합적 책임은 자,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설명드리고, 이 복합적 책임은 뭐냐면은 다수인에 의해 행위 책임 또는 다수의 물건 또는 다수의 동물들에 의해서 뭐 상태 책임이 발생하거나 행위 책임, 상태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를 복합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뒤에 설명 쭉 나와 있죠.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셨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경찰 책임은 공공안녕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인 위험 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된다. 뒷부분에 이런 거 전부 다 고려 대상이다, 고려 대상 아니다, 불문한다. 그래서 4살짜리 꼬마 스미스가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양손에 훔친 칼인지 또는 지 돈 주고 산 칼인지 모르겠지만 들고 다니면서 막 욕하고 뛰어다닌다 그랬죠. 4살짜리 꼬마니까 형사 미성년자고 그 다음 칼 들고 뛰어다닌다. 뭐 형법에서 범죄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죠. 위법성이라든가 또 위험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가벌성, 행위능력, 책임능력, 형사 책임능력 다 필요 없다 그랬죠. 오로지 뭐만 가지고 판단합니까? 객관적인 위험. 자, 이것도 지문만 길지 문제는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7번은 2번이고요. 그 다음 8번 조직 편성의 원리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맞추고 가십시오라고 던져준 문제죠. 자, 일단 신설 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자, 우리 수업할 때 어떻게 했더라?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 오래된 구조직과 또 현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생 조직이 있으면 구조직은 통솔 범위가 넓다. 신생 조직은 통솔 범위가 좁다. 이렇게 했죠. 원래는 오랫동안 다듬어 왔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서들 다 없애버린다 그랬죠. 통솔 범위가 넓어지고 신생 조직은 아직 구조 조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이니까 일반적으로 통솔 범위가 좁다. 근데 그게 힘들면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신설 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에서 통솔 범위가 넓어지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부서보다는 분산된 부서. 분산돼 있으면 통솔 범위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틀렸고. 자, 그 다음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 통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빗금친 부분이 서로 위치가 바뀌어야 되죠. 적절하지 않은 것. 일단 1번 벌써 답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장이면 2, 3, 4번에 대한 검토는 필요 없다 그랬죠. 1번이 틀렸는데 뭐 2, 3, 4번 볼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혹시 밑에 더 틀린 거 있으면 복수 정답 처리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문제로 넘어가라 그랬죠. 다음 문제. 자, 그런데 우린 또 해설이니까 2번, 3번, 4번 한번 봐봅시다. 자, 계층제는 조직의 경직화를 가져온다.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정의 원리는 구성원이나 단위기관의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겠다. 목표 달성들을 높이려고 한다. 그 다음 네 번째 분업의 원리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토록 한다. 자, 그래서 분업 시켜놓으면 전문화된다 그랬죠. 자, 8번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뭐 난이도 매길 필요도 없죠. 자, 그러면은 8번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예산입니다. 예산. 자, 예산 이 부분은 지금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출제자분들이 또 문제를 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요렇게 출제를 하셨으니까 또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번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겠다. 이거 수정 예산입니까? 추가 경정 예산입니까? 추가 경정 예산. 확실히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일단 확정된다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없다 그랬죠. 확정 이후에 배정, 기획재정부에서 자, 국고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돈 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 청장한테 배정을 해줘야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지출 원인 행위가 됐든 자, 할 수 있고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지출 원인 행위 자, 심화 이런 데 다 했죠.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배정돼야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재배정 다시 하급 기관으로 재배정이 돼야지 지출 행위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품목별 예산 제도는 예산의 대상, 성질. 자, 대상이 뭐라 그랬죠? 대상이 품목이라 그랬죠. 이 품목을 어떻게 합니까? 성질별로 구분, 잘게 쪼갠 다음에 단위원가 곱하기 수량, 회계 책임 명백히 하고 적정화에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다음 이제 이번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게 4번 질문인데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을 편성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 정부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90일? 90일? 자, 그러면 국가재정법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120일, 헌법은 90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뒷부분 있잖아요. 앞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을 편성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뒷부분도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럼 국가재정법은 120일로 되어 있고 헌법은 90일로 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출제자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준다 그랬죠. 헌법에 따른다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그럼 헌법이냐 국가재정법이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헌법이냐 국가재정법이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90일이다 120일이다 단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헌법이면 90일 국가재정법이면 120일 요렇게 가야 되는데 그 어떤 단서도 없는 상태에서 90일로 단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가장 적절하지 않구나 라고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내는 수험생들 있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헌법이랑 국가재정법이랑 구분이 안 된 상태이니까 복수정답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자, 헌법이다 국가재정법이다 명확하게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90일이 옳은 지문이 될 수 없다. 이런 형태로 좀 또 사고력이 필요하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출제자들이 그냥 실수를 했다 해야 될까요?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모를 쳐놨는데 어쨌든 논리적으로 생각을 쭉 해보면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우리가 4번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헌법이냐 국가재정법에 대해 국가재정법이냐 기준 없으니까 4번 지문은 옳다고 할 수도 있고 옳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옳다고 할 수도 있고 옳지 않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출제자분들께서 실수를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또 고단수 있잖아요.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번은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 10번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자, 이 부분은 보통 저희 시험에 이제 한 2번, 3번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그때는 항상 뭐가 출제가 됐었냐면은 여기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보시면은 여기 정정보도 청구라고 해서 자, 잘못된 사실이 보도가 됐을 때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정보도 해주십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정정보도 청구 이외에 뭐 반론보도 청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승진에서 다뤄지거든요. 승진에서도 이렇게 자주 다뤄지는 부분은 아닌데 이 정정보도 청구 여기 보시면은 6개월 이내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여기 6개월이 경과하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그다음 3일 이내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승진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승진에서는 이런 패턴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거 잘 나오는데 또 송영에서 나와버리니까 승진 시험 문제까지 꼼꼼하게 보지 못한 학생들은 조금 까다롭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기출문제집 꼼꼼히 보시면서 자, 이런 부분 정리가 돼 있던 학생들은 이런 거 맞춰가지고 이제 고득점으로 가는 거죠. 자, 10번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11번 가시면은 자, 11번 문제 이것도 완전 예술이죠. 예술. 예술 맞아요. 자, 11번 문제는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찰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활동이다. 범죄 원인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심화이론 시간에 범죄 원인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는데 출제 패턴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사례가 제시가 되는데 이 사례를 보고 범죄 원인론 중에 무엇과 관련이 있냐 짝을 지어봐라. 근데 사례가 전혀 본 적 없고 익숙치 않은 사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기에 이제 차별적 접촉이론 이외에 차별적 동화이론이라는 것도 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조금 까다롭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지문 보시면은 자, A 경찰서는 관내에서 음주소란과 폭행 등으로 적발된 청소년들을 형사 입건하는 대신 형사 입건해버리면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전과자가 되겠죠. 자, 너네는 이제 전과자다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낙인을 찍는 대신에 자, 수강명령 또는 봉사명령 등으로 대신을 하죠. 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전과자 낙인 찍어버리면은 나중에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봉사 등으로 대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번이 낙인 이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억번은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 자, 그 다음 니은 요 놈은 쉽죠. 비경찰서는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미한 주치소란에 대해서 예외 없이 엄격한 법 집행을 실시했다. 이거 뭡니까? 자, 깨진 유리창 이론 또는 무관용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경범죄처벌법 공부할 때 앞에서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니은번이 깨진 유리창 이론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소고법 써보면은 1, 2, 3번이 남아요. 1, 2, 3번이 남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시경찰서는 관내 자전거 절도 사건이 증가하자 관내 자전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일련 번호를 각인했다. 자, 여러분들 일련 번호 각인해버리면
나중에 자전거를 중고로 판매하고자 할 때, 자, 일련번호 조회를 통해서, 이거 훔친 자전거, 도난당한 자전거구나. 체포 위험성이 높아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자, 상황적 범죄 방해론 있죠. 상황적 범죄 방해론. 자, 체포 위험성을 높이니까 합리적 선택 이론. 자, 지금 범죄를 선택을 했을 때 체포 위험성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은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을 구성하는 한 하위 내용이다. 그다음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 자체가 자, 범죄 기회를 줄입니다. 자, 범죄 기회를 줄일 때 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밑에 있는 합리적 선택 이론과 관련이 있구나. 그 중에서도 합리적 선택 이론은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을 구성을 하죠. 그래서 거기 보기에 보시면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과 관련이 있다 찾아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1번 그다음에 2번 중에 답이 있겠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네 번째 사례를 봐야 되는데 이 네 번째 사례가 또 우리가 두들겨 맞고 온 겁니다. 이거 승진에서 나온 적도 없고 간부 시험에서 나온 적도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 승진 간부 순경 시험 탈탈 털어가지고 제일 처음 나온 지문인데, 자, 이 리얼번 지문은 뭐냐면은 D 경찰서는 관내 청소년 비행 문제가 증가하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력 영상물의 폐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유형의 영상물에 대한 접촉을 삼가도록 계도하였다. 자, 여러분들 우리 차별적 접촉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범죄자들과 차별적으로 접촉하면 범죄를 학습한다 그랬죠. 학습. 자, 그런데 그 비판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범죄를 배울 수 있다. 범죄를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여기는 보시면 영상물에 대한 접촉을 해가지고 범죄를 학습하면 그건 차별적 접촉 이론인데요. 영상물에 대한 접촉을 삼가하도록 영상물 접촉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거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라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다 그랬죠. 자, 차별적 동일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물 같은 걸 접촉을 하다가 영상물에 나오는 범죄자와 나를 동일시해가지고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거 접촉도 하지 말라라는 게 차별적 동일시 이론인데요. 자, 이 부분은 소거법을 쓰더라도 결론적으로는 1번, 2번 중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출제 유형도 새롭고 난이도도 꽤나 높은 문제가 1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청소년 유해업소.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죠. 출입 고용금지업소와 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한다.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영업 기준으로 하겠다. 사행행위 단란주점, 유흥주점 전부 다 뭡니까? 출입 고용 금지. 그다음 네 번째, 이거 저희가 기출문제집 풀 때 또 심화 이론 할 때 정말 주의하라 그랬죠. 4번. 여기 보시면 소주방, 호프, 카페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티켓다방. 이제 주로 찻집 바깥으로 배달 나가고 영업 시간 이제 배달 소요 시간에 따라 돈 받는 티켓다방 영업. 그거 애들 출입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정말 주의하라 그랬죠. 출입은 가능, 고용만 금지가 된다. 자, 그래서 4번 요놈 땡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예전에 승진에서도 뭐 유형은 다르긴 한데 지문 다 출제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12번은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다음 13번 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기 1차 때도 두들겨 맞고 이번에 2차 때도 또 이렇게 우리 두들겨 패네요. 자, 그래서 재난이란 뭐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문제풀이 전범위 모의고사 풀 때 6회쯤에서 이제 요런 문제 지문 한번 봤고요. 그다음 재난관리란 띵가띵가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다음 국무총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자, 국무총리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거 예전에 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렇게 이제 특별재난지역 명칭이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지문 있잖아요. 재난관리체계상 복구 단계. 이 복구 단계 말고 예방 단계나 뭐 대응 단계 해가지고 단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각각의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현실적으로 암기하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힘든 게 아니라 암기가 불가능한 부분인데 자, 요 지문도 뭐 지난 1차와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1차 때 한 번 났을 때는 그냥 뭐 특수한 형태다라고 우리가 그냥 치부하고 말 텐데 자, 지금 2번 나왔죠. 그것도 또 연속으로 나오면 앞으로는 이제 정형화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난 관리 단계냐, 복구 단계냐, 또는 대응 단계냐
해가지고 뭐 예방 단계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단계마다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10개, 15개씩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번. 자, 이 놈은 난이도가 높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응하기가 좀 힘들다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3번 땡이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4번 문제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일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자, 10톤의 특수 자동차를 운전했다. 자, 우리 보통 면허는 사람 수 나오면 이하. 그다음 무게 있죠. 톤수 나오면 미만. 그다음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죠. 10톤 미만. 그럼 10톤짜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무면허 운전. 그 다음 2번 일종 대형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자, 군안차 등이 아닌 특수자동차 운전 가능하고 이종 보통 면허. 자,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이종 보통은 인원수 톤수 전부 다 이하니까 10인 이하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가능하고요. 이종 보통 면허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으니까 4톤짜리 가능하죠. 자, 14번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굉장히 쉬운 문제요. 자, 그 다음 이제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은 자, 정보의 배포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럼 기억번 지문 보시면은 정보의 배포. 정보의 배포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합한 내용을 적당한 시기에 제공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까지는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럼 뒤에 적합한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다. 자,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 중에 형식, 효용이라는 게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 형태에 부합할 때 정보는 자, 정보의 사용자는 만족도가 높아진다. 필요한 형태 갖춰야 돼요. 아시겠죠? 기억번 땡이고 그 다음 니은 보안성의 원칙은 정보 연구 및 판단이 누설되면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예방하기 위해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뭐 새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디귿 계속성의 원칙 배포됐다면 변화되었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입수되었거나 할 경우에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 리을 배포의 주된 목적은 정책 위반자 또는 정책 결정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정책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다. 자, 리을번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지문이긴 한데 자, 우리 그래도 수업할 때 정보의 순환 과정 할 때요. 정보 사용자, 생산자, 정보 요구, 수집, 생산, 배포를 할 텐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더라?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자,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의 순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건전한 정책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고 그 다음 정보는 먼저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배포해야 된다. 자, 생산 시기가 배포 시기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 미음번도 틀렸죠. 자, 그럼 그게 15번 문제. 요거 답이 2번이요. 틀린 게 기억번 미음번인데 뭐 특별히 까다로운 건 없습니다. 지문이 까다롭진 않고요. 자, 그 다음 16번 문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은 이거 승진이나 간부에서는 자주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순경시험에서는 또 처음 출제가 됐죠. 자, 그럼 남북 교류 협력이니까 여기서 대장이 누구냐? 당연히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보안경찰에서 보통 방첩 이론이나 또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아니면 북한 이탈 주민까지 출제가 되고 저희가 수업할 때 승진에서는 남북 교류 협력까지 나오긴 한다. 근데 우리 시험엔 처음 나온 거라 그랬죠. 그럼 이 부분도 이제 기출문제 보면서 승진 기출 문제를 꼼꼼히 봤던 학생들은 뭐 풀어낼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심화 이론 안 들었던 학생들은 당연히 풀어낼 수가 없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저기 기출 문제까지 좀 꼼꼼히 본 학생들은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번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라. 그 다음에 이거 방문 승인 받으라 돼 있는데요. 이제 승진에서 나온 건 파고 들어가면 통일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하려면 이제 양이 많아지죠. 그다음 두 번째,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를 한다. 자, 그다음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 요거 시험에 승진에서 자주 나왔었습니다. 이 북한, 남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라 민족 내부 거래로 보겠다. 자, 그다음 4번 지문 한번 봐볼까요? 자, 4번에 보시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상 반출 반입이란 해서 이게 이제 용어 정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 반출 반입 관련해서 자, 물품 등의 이동을 말한다. 그다음 여기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용어 정의 안에 보면 물품의 이동도 포함한다 해가지고 지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용어 정의에 있는 부분이요. 자, 그러면은 4번이 틀렸는데 자, 이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풀이 수업 안 들었던 저기 뭐야 심화 이론이나 기출 문제풀이 수업을 아직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은 조금 까다롭긴 할 겁니다. 까다로운 게 아니라 아예 손 못 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16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다음 17번 문제 국적법상 일반 귀화 요건.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저기 보기 보시면은 이제 옳은 지문 틀린 지문이 쭉 OX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일단 일반 귀화는 국내 몇 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더라. 5년 이상. 자, 그럼 일단 기억번이 틀렸구나. 기억번 틀렸으면은 1번 아니면 4번이다. 그럼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까지 다 왔고요. 다 똑같은데 미음번이 OX 다르거든요. 미음번. 자, 그러면은 체류 자격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민법상 성년이어야 한다.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다음 미음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자, 외사 파트에서는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라 그랬죠. 이 자리가 법무부 장관 자리일 거다 아닐 거다. 귀화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 이게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음번이 5 나와야 되니까 답이 1번이요. 그래서 이제 소구법으로 접근을 했을 때 저희가 1번 아니면 4번이다 라고 갈 수 있는데 마지막에 미음번 이 부분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자, 센스죠. 센스가 조금 필요한 문제긴 합니다. 자, 그래서 17번도 쉽다면 쉽고요. 또 그다음 스스로 복잡하게 꼬아버리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17번인데 정확히 모르는 지문에 대해서 이제 소구법으로 접근했던 학생들은 1번 무리 없이 골라냈을 겁니다. 그 다음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외국에 너의 체류 자격이죠. 뭐 요거 단순 암기 문제인데 자 처음에 이거 저기 뭐야 우리 시험에도 한 번, 두 번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 승진에서도 뭐 출제가 됐었는데 제가 이거 공부할 때 전부 다 하지 말고 우리 시험하고 승진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쭉 체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 종류인데요. 외국 정보의 외교 사절 제일 먼저 나오는 거라 그랬죠. A1이요. 자 그래서 기억번에는 1번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유학 해서 나옵니다. 유학 이게 D 종류죠. 그래서 D2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재외동포 해서 넣을 텐데 재외동포들은 F4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E6 이 종류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뭐 18번 문제 그냥 단순 암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암기가 돼 있으면 쉽습니다. 4번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보시면은 수사와 관련한 설명. 자 이것도 저기 뭐야 1차 때 나왔던 지문하고 또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 파트에서 구체적인 수사 기법 있잖아요. 그게 저기 뭐 1차 때는 마약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뭐 요런 내용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내용도 출제가 됐었는데 요번에도 또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이건 기출 문제 풀 때 다 했던 거죠. 자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그다음 제2조에서 2호 그다음 3조에서 2호에 보면 범죄 예방 다음에 진압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수사가 있다.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할 수 있다. 땡땡땡땡. 자 이거 형사소송법 공부한 학생들은 밑에 3번 4번 몰라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2번이 틀렸구나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문제를 왜 출제했을까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곧 있을 과목 개편에 대비해서 형법, 형소법 공부 좀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강생들 보면 지금은 이제 선택 과목이 다양하니까 이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골라서 공부를 하고 있으실 텐데 이런 문제는 이제 형법이나 형소법 공부 안 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해가지고 까다로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냐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제가 출제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긴 한데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그런 거 아니냐 싶고요. 자, 그다음 3번 이것도 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관련 내용이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요놈 뭐 신문기사 계속 뭐 꼼꼼히 보는 학생들 같으면은 뭐 이런 내용들 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자, 일단 이거 3번, 4번이 부정확하더라도 2번이 너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너무 쉽죠? 딱 봐도 그냥 X잖아요. 그래서 19번은 3번, 4번이 까다롭긴 한데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2번 땡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번 문제. 자, 20번 보시면은 이것도 저기 심화이론 수업이나 기출문제 풀이 수업 안 들은 수험생들은 이거 뭐야? 해가지고 화들짝 놀랄 수도 있는데 우리 경찰사에 있어서 이제 유명한 여러분들 선배님들 있잖아요. 그 인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기억번 이거 저기 뭐야 얼마 전에 저희 마무리 특강할 때 경찰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 중에 요 지문 있었다라고 한번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19년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셨던 분은 당연히 누굽니까? 김구 선생님이고요. 여러분들 이거 저기 뭐야 국사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자, 기억은 됐고요. 님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된 내용 해서 나올 텐데 님번은 자, 우리 안병하 경무관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질 문제에서 그냥 그대로 나와야 하시겠죠. 그대로 나왔던데 이제 순서만 바뀌어가지고 나왔거든요. 이제 성진에서 다 있었고 그다음 디귿번 사찰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자, 디귿번은 우리 차이력 경무관님이요. 그다음 리을 보시면은 68년에 자, 무장공비 침투 사건 해서 나올 텐데 이거 뭐 우리 정정수 경사님하고 또는 최규식 경무관님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정정수 경무관하고 그다음 자, 우리 최규식 경무관님이 그때 같이 요렇게 청와대 사수를 했고 두 분 다 순국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 1번이 답인데 이 문제는 기본 이론만 수강한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못 풉니다. 아시겠죠?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렇지만 심화 이론이나 기출문제 풀이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기출문제집 안에 보면은 이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보기도 똑같고 그냥 보기 순서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정리가 잘 됐었으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전반적인 평가를 잠깐 해보면 자, 이번 시험도 일단 변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뭐라 해야 되죠? 출제를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이 자꾸 출제가 되니까 대응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지금 뭐 우리 수강생들 평 자체가 어떠냐면은 도무지 이제 대응할 수 없는 패턴의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도 몇몇 개가 있고 그다음 생각보다는 변별력이 좀 있다고 해야 됩니까? 그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예전보다는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공부한 학생 또는 공부 못한 학생, 공부 안 한 학생 걸러내는 문제들이 몇몇 개씩 보이기 시작하던데 전반적으로 이제 난이도 비교를 해보면은 1차 때 있죠. 올해 1차 때와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거나 조금 쉬운 정도인 것 같긴 해요. 아시겠죠? 조금 쉬운 것 정도인 것 같긴 하다. 자, 그런데 잘게 또 쪼개서 접근을 해보면은 문제 난이도가 쉬워졌다라고 해서 필기 컷이 그다지 막 높아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까다로운 문제들이 워낙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요번에도 뭐 새로운 출제 패턴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출제 안 되던 내용 출제가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 많이 두들겨 맞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난이도 감안을 했을 때 뭐 1차 시험 비슷하거나 조금 쉽다. 그다음 저기 뭐야 굉장히 쉬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던데 그 학생들은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인물들 있잖아요. 공부를 이제 1년 이상 해가지고 기출문제지까지 달달달달 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은 당연히 쉽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다 봤던 것들이니까. 근데 공부 기간이 1년 미만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힘든 시험이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한번 커트라인 예측을 해보면은 이번에도 이제 저기 생각보다 꽈락자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외생 변수 있죠. 다른 과목 자체에서 다른 과목이 워낙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겨서 제가 들은 학생 중에는 경찰학 4분 풀다가 이제 마킹하고 답안지 제출하고
온 학생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4번부터까지만 풀고 뒤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 찍어야 되잖아요. 찍어야 되니까 생각보다 꽈락자들도 꽤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차도 꽈락자 많았죠. 1차도 꽈락자 많았죠. 이번에도 꽈락자는 좀 많을 것 같고, 그다음 그 꽈락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점수 좀 쭉 깎아 먹고요. 어차피 조정 들어가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원점수 기준으로 75점 정도면 필기컷 넘어가는 건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긴 할 텐데, 원점수 기준으로 75점 정도면 굉장히 무난하게 큰 문제 없이, 물론 다른 과목이 평타는 쳐줘야죠. 경찰학만 이거 맞아서 된다는 뜻이 아니고, 맞지? 다른 과목도 자 적당히 점수가 났을 때 이 정도면은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주 80점 이상 되면은 굉장히 조정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뭐 결과 나오고 뚜껑은 열려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원점수 가지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략 70점, 75점 정도면 평타 수준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합격자,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확실히 난 이번은 아니다, 뭐 판단 내는 학생들은 또 당장 오늘은 쉬셔도 내일도 쉬시고 월요일부터는 또 공부 시작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5번 2019년 2차 경찰학 개론 기출문제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봤는데, 이미 지나간 시험이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거 왜 틀렸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나가 버린 시험이고, 이번 시험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평소에 이제 공부하던 내용에서 고득점 있잖아요. 뭐 85점 이상 넘어가서 90점이나 95점 정도의 고득점을 바라려면은 기존에 하던 공부에서 공부량을 한 30% 정도는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다음 뭐 앞으로 이제 뭐 판례 관련 부분들이 있죠. 행정법 관련해서. 근데 판례가 워낙 많으니까 어디서 뭐가 출제될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든데, 판례 부분도 조금씩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 2018년 3차 시험부터 계속 일관적인 흐름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행정법적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나 지문들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요. 그다음 이번에 특이하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출제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집시법도 출제가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치기 전날에 야 집시법은 맨날 나와, 안 나오면 나 손가락 자를게, 그다음 취소했잖아요. 취소하길 잘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출제 패턴이나 또는 참 출제 패턴이죠. 출제 패턴이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 3차, 올해 1차, 또 올해 2차 전체적인 문제 펼쳐놓고 한번 흐름을 또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기존에 공부하던 방식에서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공부하던 방식에서 이제 조금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새로운 내용들이 난데없이 나오는 것도 있긴 해요. 제가 아까 간부시험이나 승진시험에서 출제 안 된 것들 바로 우리가 두들겨 맞는다 그랬죠. 근데 그런 몇몇 개 제외하면 그래도 승진시험이나 간부시험에서 다 출제가 됐던 것들이고, 승진시험에서 실무종합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실무종합 과목에 조금 패턴이 점점 맞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과목 개편 이후에 출제될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힌트 있잖아요. 힌트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맞춰서 공부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시험 문제 풀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다들 시험 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원점수 가지고 본인 평가하지 말라 그랬죠. 자, 나중에 조정 점수 나오는 거 보고 또 다른 과목과 비교를 해보시고, 내 점수가 올랐구나, 또 떨어졌구나, 또는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친 여러분들 일단 시험 친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험 친다고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100분 동안 다 쏟아붓고 오신 여러분들이 제일 고생을 하셨고요. 거기다 대고 제가 이거 왜 틀렸냐 욕할 입장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 욕할 자격 없습니다.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지나간 시험이니까 다 잊으십시오. 잊고, 자, 또 내년 1차 시험 준비할 학생들은 툴툴 털어내고요.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럼 이번 2차 문제풀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